처형이 우리 집에 온 지 넉 달이 되어갈 때쯤 우리는 단둘이 술 한 잔을 하기로 했다.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 모습에 잠시 숨을 멈췄다. 처형은 옅은 노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오랜만에 한 듯한 예쁜 화장은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살집이 조금 있어 오히려 볼륨감 넘치는 몸매. 163cm 정도의 아담한 키. 오랫동안 에어로빅을 했다더니 그래서인지 온몸의 균형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처형, 오늘따라 너무 이쁘고 섹시한데. 그러자 처형은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신경 좀 쓰고 나왔지. 나 오늘 미용실에 들러서 5만 원 주고 머리까지 했어. 그 웃음소리가 마치 주문처럼 내 귀에 감겨왔다. 저녁 겸 반주로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처형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동갑인데 앞으로 친구처럼 지낼까? 오늘처럼 심심할 땐 소주도 한잔하고 말도 편하게 하면 좋잖아. 둘이 있을 땐 제부 처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자. 어때? 그 순간 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앞으로 정태하라고 부를게. 대신 우리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자. 어때?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 이상이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대담함에 홀린 것일까? 그녀의 목소리가 정말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꿈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친밀감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의 시작일까? 그녀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사연은 사실 기구했다. 형님이 하시던 사업이 그야말로 쫄딱 망해버리면서 처형네 부부는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친정과 주변 지인들은 물론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5천만 원이나 처형에게 빌려주었단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친정에서 야금야금 처형에게 흘러간 돈이 무려 3억이 넘는다고 했다. 장인어른이 정년퇴직하고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받아 융통해 준 모양이었다.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모아 도와주느라. 처갓집도 지금은 빠듯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실 예전에 형님이 나에게도 연락해 여유 자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손을 벌린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다. 내가 구두쇠여서가 아니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기억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편이다. 친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빌려준다는 게 내 철칙이었으니까. 그래서였는지 아내는 나 몰래 1,000만 원씩 5번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다. 결국 형님 사업이 완전히 기울면서 처형과도 돈 문제로 자주 다투다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형님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어디론가 도망 다니고 처형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 처갓집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그곳에서의 삶도 지옥 같았다고 한다. 장모님은 처형만 보면 한숨을 쉬었고 처형은 장모님을 볼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며 매일 같이 싸우고 눈물바람이었다고 결국 처형은 더는 못 있겠다며 아이들은 당분간 부산에 맡기고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아내에게 물어봤고 아내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했다. 그녀를 돕고 싶다는 내 마음은 순수한 동정심일까? 아니면 그녀의 인생의 구원자로 등장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처형과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즐거워지는 것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처형의 입계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다. 내가 던지는 시시껄렁한 농담이 너무너무 재미있단다. 우리는 카톡을 주고받다가도 오타 하나만 나면 그걸로 말장난을 하며 한참을 웃었다.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웃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썰렁하다고 또 웃었다. 그럼 나도 바보처럼 같이 따라 웃게 되었다. 언제나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아내와는 달리 처형은 애교가 많고 살갑게 나를 대했다. 그 따뜻함이 내 마음속의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기분이었다. 얼마 전에는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샤워를 마쳤다. 당연히 집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알몸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가 거실에 있던 처형과 딱 마주쳤다. 나는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맸는데 처형이 한다는 말이 제부 볼 것도 없구먼. 그러면서 서로 배를 잡고 웃어 넘긴 적도 있었다. 그 웃음 속에서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더 끈끈한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다. 집사람이 없을 때는 가끔 처형 방으로 건너가서 놀다 오기도 했다. 그녀의 방에서는 언제나 좋은 향기가 났다. 그녀가 느끼는 이 즐거움은 정말 순수한 것일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도피처 같은 것일까? 그녀를 향한 내 감정은 과연 진실한 끌림일까? 아니면 그저 아내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새로움에 대한 탐닉길 뿐일까? 며칠 전에는 처형이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아내 몰래 집 앞 치킨집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셨다. 처음에는 마주보고 앉았는데 처형은 자꾸만 내 옆자리로 와서 술을 마시겠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더 편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그녀의 청아 은은한 샴푸 향기가 너무 가깝게 느껴져 당황스러웠지만 처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 어때? 우리 사이 이런 사이잖아 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술 마시는 내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면서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난 예전부터 너랑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앞이 캄캄해졌다. 애교 많고 여성스럽고 몸매까지 좋은 여자가 바로 옆에서 자꾸 내가 좋다는데 이게 술이 취해서 하는 실수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때 마침 처형이 내 팔을 잡아 끌면서 팔짱을 깊숙이 끼더니 나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너 좋아? 좋단 말이야. 이러면서 주사까지 부리는데 순간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싶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렸다. 우리 그냥 친구 말고 비밀 친구 할래?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무도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 보는 사람 없잖아. 말 그대로 우리만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 이건 대놓고 자기랑 바람을 피우자는 얘기였다. 그녀는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고집까지 피웠다. 그녀의 이 대담한 제안은 정말 나를 원해서일까? 아니면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험한 탈출구일까? 나는 그날 일단 비밀 친구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겨우 달래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 비밀 친구 제안 이후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다. 처형은 이제 나와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다는 명목해 집안에서 마치 아내처럼 내게 간섭하고 가끔 잔소리까지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묘하게 아내를 꼬드겨 거의 매일같이 쇼핑을 나갔는데 그 쇼핑 카드는 전부 내 것이었다. 처형이 서울에 올라오면 곧장 돈을 벌러 나갈 거라고 하더니 몇 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 못 구했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일을 언제 할 거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자기는 신용불량자라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웠는지. 나는 결국 한 달 전에 처형의 카드 빚에 5천만 원을 전부 갚아주고 신용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건 그녀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녀를 내 곁에 더 오래 묶어두고 싶은 나의 이기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신용이 회복되자 처형은 한술 더 떴다. 나도 이제 신용도 회복됐으니 대인 관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직장 구하기 전까지 용돈 좀 주면 안 될까? 그 당당한 요구에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개념 없는 처형이 미울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그녀가 하는 짓이나 행동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뻔뻔함마저도 내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져 애틋했다. 내가 그녀에게 돈을 쓰는 이유는 순수한 연민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의 관심과 애정을 돈으로 사면서 위험한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비겁한 마음 때문일까? 나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돈 문제가 해결되자 처형의 아내 행세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아침에 내가 넥타이를 잘못 매고 있으면 다가와서 이리 줘봐.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매? 라며 다정하게 다시 매주었다. 그럴 때마다 스치는 그녀의 손길과 가까이서 풍겨오는 향기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에는 내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과일을 예쁘게 깎아와서 내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아, 해봐. 정태아 씨.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아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자기 언니가 내게 잘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처형은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했다. 내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현관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내가 입는 옷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주말 계획까지 사사건건 관여했다. 그녀의 간섭은 때로는 피곤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 관심이 싫지 않았다. 무뚝뚝한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세심한 보살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런 행동들은 정말 나를 한 명의 남자로 생각하고 이 집의 안주인이 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그저 파산한 자신의 삶 속에서 안정적인 남자의 일상을 통제하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달콤한 소유욕은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숨 막히게 만들었다. 어젯밤에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아내가 동창 모임에 가서 늦는다고 한 날이었다. 나와 처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가 점점 무르익고 와인잔이 비워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형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영화의 소리보다 우리 둘의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삑삑삑삑삑. 생각보다 아내가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처형은 황급히 소파 반대편 끝으로 몸을 옮겼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둘이 뭐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그냥 영화 보고 있었어.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내가 눈치챘을까? 처형은 너무나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동생, 생각보다 일찍 왔네. 영화 재밌는 거 해서 제부랑 같이 보고 있었지.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완벽한 공범이 되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봤다. 긴장이 풀리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 순간 내가 느꼈던 심장의 떨림은 아내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던 공포심이었을까? 아니면 금지된 장난을 함께 나누는 처형과의 짜릿한 유대감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언젠가 발을 헛디딜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의 거짓말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처형과 단둘이 저녁을 먹고 싶어서 아내에게는 오늘 부서 회식이 갑자기 잡혔어. 늦을 거야. 라고 둘러댔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마치 연인처럼 저녁을 먹었다. 처형은 자기 아내한테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고 나 너무 나쁜 여자 같아? 라고 말하면서도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주말에는 아내에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등산 좀 하고 올게.
라고 말하고는 처형을 데리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우리는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따라 부르며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다. 회식은 잦아졌고 만나야 할 친구는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으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무뎌졌다. 오히려 처형과 함께할 시간을 벌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처형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는 만족감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이미 내 마음이 아내를 떠나 새로운 사랑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나는 그저 이중 생활의 스릴을 즐기는 이기적인 남자에 불과한 것일까? 거짓말의 대가로 얻은 이 달콤한 시간들이 언젠가 혹독한 현실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은 비 오는 어느 날 밤에 무너졌다. 그날도 아내는 친정에 가고 없었다. 우리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거실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처형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다. 이혼, 바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녀의 여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왔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가 가만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고마움,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처형이 내 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모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것은 술기운에 저지른 실수가 아니었다. 몇 달 동안 서로를 향해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온 지극히 의도적인 입맞춤이었다. 그 키스는 아내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처형과는 완벽한 연결의 순간이었다. 이 짧은 입맞춤이 우리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키스는 정말 우리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몇 달간의 감정적 불륜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었던 물리적 결론에 불과했을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비밀 친구가 아니었다. 그날 밤의 키스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두 개의 세상에 살기 시작했다. 아내 앞에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편이었고 처형 앞에서는 비밀을 공유하는 연인이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을 먹으면서도 나는 방금 전 처형과 부엌에서 몰래 나눈 짜릿한 눈 맞춤을 떠올렸다. 아내가 잠든 밤, 나는 소파에 앉아있는 처형에게 다가가 아무도 모르게 손을 잡았다. 죄책감은 분명히 실제했지만 그 죄책감을 뛰어넘는 금지된 쾌락 또한 너무나 강렬했다. 우리는 더욱 대담해졌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거실에서 몰래 껴안기도 했고 내가 출근하는 척 현관문을 나섰다가 다시 들어와 처형의 방에서 짧은 밀회를 즐기기도 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자극하는 조미료가 되었다. 함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었다. 처형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행복은 진짜일까? 아니면 그것은 오직 비밀과 배신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랄 수 있는 일시적이고 독성이 강한 환각에 불과한 것일까? 나는 죄책감이라는 지옥과 쾌락이라는 천국을 매일같이 오가며 점점 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위험한 행복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두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이미 중독되어 있었다. 내가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바로 아내의 변화였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언제나 무뚝뚝하고 내게 무심했던 아내가 갑자기 다정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예전과 달리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고 오늘 힘들었지? 라며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주말에는 먼저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갈까? 라며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내게 아내의 갑작스러운 애정 공세는 달콤한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형벌과도 같았다. 아내가 나에게 잘해줄수록 나의 조주책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내 배신을 비추는 거울 같았고 그녀의 다정한 손길은 내 더러운 양심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처형은 이런 아내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미묘한 불안감과 질투심이 읽혔다. 만약 아내가 지금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아니면 내 마음은 이미 그때부터 아내를 떠나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일까? 아내의 뒤늦은 사랑은 나를 구원하기는커녕 나를 더욱 깊은 혼란과 자기 혐오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아내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와 처형의 비밀 세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우리는 아내의 눈을 피해 우리만의 세상을 집 안에 구축했다. 그것은 마치 첩보 영화처럼 은밀하고 정교했다. 예를 들어 내가 저녁 식사 중에 물컵을 오른손으로 들면 그것은 10분 뒤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신호였다. 처형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면 그것은 오늘 밤 당신 방으로 가겠다는 암시였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발로는 식탁 밑에서 서로의 다리를 은밀하게 어루만지며 우리만의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는 우리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언니와 남편 사이가 좋아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 비밀스러운 소통 방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스릴과 유대감을 안겨주었다.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이 아는 언어,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 이 비밀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연인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결속시켰다. 우리는 이 집이라는 무대 위에서 아내라는 관객 단 한 명을 속이기 위해 매일같이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두 명의 배우였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비밀 공유라는 자극적인 게임에 중독된 두 명의 공범일 뿐일까? 우리의 관계는 이 비밀이라는 장막이 걷히는 순간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처형이 내게 폭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날도 우리는 옥상에서 몰래 만나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캔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도시의 야경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처형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정태아 씨, 우리 지금 뭐 하는 걸까?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처형은 캔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결심한 듯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 그것은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언젠가는 마주해야만 했던 질문이었다. 처형은 더 이상 비밀 친구라는 불안정한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내와 나, 둘 중 하나를.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안정감과 처형의 설렘. 나는 그 두 가지를 모두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던 그녀의 비밀 친구 할래? 라는 제안을 떠올려 본다. 어쩌면 나는 그때부터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해 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질문에 대한 나의 길고 긴 침묵. 그것은 내가 정말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어쩌면 나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비겁한 겁쟁이였기 때문이었다. 처형의 질문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행복의 성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비밀 세계는 사소한 실수들로 삐걱거렸다. 한 번은 내가 무심코 아내 앞에서 처형을 자기야라고 부를 뻔했다가 황급히 말을 돌린 적이 있었다. 아내는 웃어 넘겼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또 한 번은 아내가 내 차에서 처형의 것으로 보이는 낯선 립스틱을 발견하고는 이거 언니 거지? 또 채다 물건 흘리고 다녔네. 라며 무심코 말했을 때 우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아내의 모든 순수한 질문과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날카로운 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짜릿한 스릴을 주었던 비밀 연애가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처형의 얼굴에서도 예전과 같은 행복한 미소보다는 불안한 그림자가 더 자주 드리워졌다. 그녀는 내게 보채는 일이 잦아졌고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다. 두 명의 여자와 한 집에서 사는 행복한 생활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숨 막히는 긴장감만이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내가 꿈꾸었던 이 행복은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던 것일까? 그것은 그저 나의 불만족스러운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만들어낸 위험한 신기루였고 이제 그 신기루가 서서히 걷히고 있는 것뿐일까? 화려했던 환상의 끝에는 결국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오늘 밤도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인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밤처럼, 아니,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지금 나는 여전히 이 복잡한 감정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고개를 돌리면 아내가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들어 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을 애는 듯한 죄책감이 다시금 밀려온다.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저 건너편 방에는 나 때문에 똑같이 잠 못 이루고 있을 또 다른 여자가 있다. 나와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밤새 불안에 떨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온다. 한 집에서 두 명의 여자와 함께 사는 생활. 처음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었다. 아내에게서는 안정감을, 처형에게서는 설렘을 얻으며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기만이었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나는 안정감과 설렘, 그 어느 것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비참한 남자가 되어버렸다. 이 아름답고도 끔찍한 함정. 내가 결코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이런 모습이었을까?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아내와 처형 사이, 죄책감과 욕망 사이, 현실과 환상 사이, 그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길고 긴 밤이 지나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 이제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당신의 무거워진 눈꺼풀을 잠시 쉬게 해줄 시간이에요. 이야기 속 남자의 복잡한 마음은 잠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의 고민과 선택은 온전히 그의 몫이니까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깊고 편안한 휴식뿐입니다. 창밖의 모든 소음도 당신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수만 가지 생각들도 이제는 고요한 밤의 장막 뒤로 서서히 멀어지게 두세요.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에 무거운 짐도 마음속의 작은 돌멩이들도 모두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작은 조각배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 밤은 부디 좋은 꿈만 꾸기를, 따뜻하고 포근한 꿈 속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드세요.